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한국 평가한 거 내용 알려주세요. 그래서 블룸버그 기사를 보시면 한국 부동산 111조 PF 대출 부실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한국 그림자 금융의 약한 고리가 부동산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통신은 부동산 대출 부실 등의 여파로 한국이 그림자 금융 분야에서 면밀히 주시해야 할 약한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 라고 23일 보도를 했다. 그러면서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 급락으로 대출이 부실화되고 경제를 악화시킨 사례를 동시에 언급했다.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소리죠. 보도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한국 균열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블룸버그만 말한 것이 아니라 티로엘 프라이스와 노무라 증권 등 일부 금융기관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물론 노무라 증권은 조금 과하게 우려를 할 때가 많지만 국내 비은행권이 보유한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는 9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4.5%가 늘었고 10년 전보다 4.2배가 증가했다. 당연히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죠. 가격을 엄청나게 뛰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6.55%로 전년 대비 3.14%포인트 올라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12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자,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지금 이복현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저축은행 사태 때 지금보다 연체율이 훨씬 더 높았다. 당연하죠.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으니까.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으니까 훨씬 높죠. 근데 터지기 전에 연체율을 보면은 지금 거의 그 수준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고. 증권사는 거의 3년 만에 10%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고, 여기서 문제가 많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채 규모가 111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것에 대해서 당국의 신속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도 한국의 우려 수준이 높다고 추정. 노무라에서도 속도를 낼 것이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근데 중국과는 조금 다르다. 아직은 다르지만 최악이 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를 한 게 있는데, 부동산 PF 부실 111조 외신 보도에 금융당국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금융권 연체율 이야기 하는데요. 위기 터지고 나서 올라간 거지 지금 거의 그 수준 흡사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것도 1금융권이 좀 많이 낮춰주고 있는 거고 지금 상매가 엄청나게 해서 그런 거고, 여기 보시면은 저축은행 사태 터지기 직전 이때부터 확 올라갔죠. 자, 보시면 09년에 눌러놓은 거 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23년에 누르려고 했는데 오히려 튄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때랑은 오히려 다르다. 그때보다 거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눌러가지고 완화해서 막 데드캣 바운스 만드는 게 훨씬 더 위험한 짓인데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사태 때 점점 다 터지고 13.62%랑 요거 가지고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건 개소리고요. 최악의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한 부실의 평가 기준이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111조 원이라는 규모는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진다. 926조 중에서 111조 이야기하는 건 12% 터지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12%는 안 터질 것 같아요. 지금 브릿지론 95%를 정리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 정도까지 안 터지더라도 얼마 전에 지금 3개 신평사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상호금융 이런데 전반적으로 뭐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대손 충당금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개된 PF 발표 수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PF 규모는 135조 6천억이라고 발표를 했다. 그림자 금융으로 지목되는 비은행권 규모는 저축은행 9조 6천억, 여신전문 25조 8천억, 증권사 7조 8천억, 상호금융 4조 4천억, 보험 42조 원 수준이다. 요건 89조 정도네요.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요, 이금융권에서 계속 축소해가지고 발표한 적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태영건설 같은 경우도 나오면서 계속 점점 더 규모가 커졌죠. 파면 팔수록 계속 규모가 커져요. 그런 거고, 여기 최대 13조 8천억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을 때 요 정도죠. 근데 아까 기사를 다시 보시면은, 자, 문제가 많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채 규모가 111조 원에 이른다. 그리고 그림자 금융 규모가 926조다. 이거 해석해 보시면 어때요?
111조가 문제라는 소리예요? PF 규모, 문제가 많은 부동산 PF 규모가 111조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지금 금융당국이 발표한 PF 규모에는 새마을금고 대출액이 빠져있고 저축은행, 토담대도 제외가 됐다. 근데 여기서 89조죠. 이 규모가 111조라는 게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111조가 터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111조가 터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형 규모가 111조다. 이런 것들 더해보면 111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이야기 한 거고, 거기서 지금 현재 공개된, 금융당국에서 공개하는 공개된 규모만 이 정도인데, 89조 정도인데, 여기서만 터지는 것도 예상 손실액이 13조 8천억인데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여기서 이금융권 캐피탈 증권사만 13조 8천억인데, 여기 문제는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가 다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죠. 여기에 지금 저기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새마을금고도 보시면요. 캠코에 4개월 만에 또 SOS 보내고 있다. 연체율이 다시 급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부수채권 2천억원어치 추가 매각. 캠코는 지금 저축은행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새마을금고까지 매입해주고 있어요. 근데 캠코 규모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현실이에요. 부동산 PF 규모가 저게 계속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111조 중에서 얼마나 터질까? 10%만 터지더라도. 그죠?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926조고 그 중에서 PF 규모가 111조다. 그 정부에서 이야기한 새마을금고나 토담대 제외하고 한 게 89조라면 111조가 아주 무의미한 숫자는 아니다. 유의미한 숫자에 굉장히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지금 조사된 데가 저 정도인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그나마 PF 규모도 많지만 PF 위기가 좀 덜한 부분도 있다고 그래서요. 다른 곳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5% 10%인데 많은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축은행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을 20%로 늘렸어요. 그런 곳들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손 충당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발표되지 않은 새마을금고는 어떻겠냐.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만 나온 게 아니라 상호금융 부분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저축은행 이야기는 나왔지만 상호금융도 있고 그 다음 보험이 지금 굉장히 많죠. 보험에 대해서도 여신 전문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아직 발표도 안 났어요. 지금 증권사 캐피탈 저축은행 정도만 나왔지. 그러면 거기서 13조 8천억이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적어도 규모를 보면 그 2배 이상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보험사 같은 경우 연체율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계속 지금 위기는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대처하고 있는 거 봐봐요. 위기 없다, 저 정도 규모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돈 많은 은행들이 해결해라. 이번에 나온 말도 그거였고. 그리고 4월 위기설 없다라고 하면서 4월에 발표될 것들 5월로 미루고 있고. 그래가지고 나아진 거 있어요? 살림살이 좀 나아졌어요? 연체율도 또 올라가고 있죠. 3월에 연체율 떨어진다고 해도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3월에 원래 저기 분기별로 한 번씩 정리하니까 떨어질 땐 이렇게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항상 떨어질 때도 그때는 조금 더 많이 떨어지고 분기별로. 근데 지금 연체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체율 정리를 저렇게 지금 캠코에다가 다 떠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변에 보시면 연체 하시는 분들 꽤 많죠. 연체가 워낙 심각하니까 지금 심지어는 임금까지도 연체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무슨 그냥 계속 없다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방안 발표도 5월로 미루고 발표 나오고 나면 더 확실해지겠죠. 그런 상황이라서요.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블룸버그에서 한국 평가한 내용을 보면은 규모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규모가 딱히 기이할 정도로 잘못되게 책정하지 않았다. 첫 번째. 두 번째, 아직은 중국처럼 터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 터질 수 있다. 세 번째, 일본 붕괴랑 비교를 했다. 근데 그게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계속 저희가 분석했던 내용도 일본 부동산 행태로 흘러가고 있다. 거품이 너무 많이 꼈고 거품이 무너지니까 정부에서 방어하면서 SOC 사업도 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돈 퍼부어져 건설사 살리기만 하다가 결국에 가게가 죽어서 장기간 침체가 왔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정부 눈치 보고 이런 또 건설사 눈치 보고 광고비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외국 보도 그 다음에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